자, 그럼 연구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디는 연구의 성격을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는 의문을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왜 연구를 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나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연구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목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연구의 목표는 뭡니까? 문제 해결, 미래 예측이에요. 미래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그냥 내버려뒀을 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또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집을 지을 때도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절약되고 돈이 절약이 됩니다. 즉 경제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건축을 할 수가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자꾸 진척이 안 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도 설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합니다. 리서치 디자인이라고 설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연구는 적절한 부수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근본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 폐 질환이 생기고 그러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나쁘거나 또는 흡연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그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연구는 명확한 가정의 근거를 두고 가설을 세워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설은, 하이포테시스는 미래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나 해답을 가설이라고 얘기해요. 미래에 대해서 해답을 미리 제시를 하는데 그 가설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그 가설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쌓았던 여러 가지 지식 또는 경험 또는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명확한 가정을 근거로 해서 가설을 세워야 된다. 여섯 번째,
연구는 사실과 그 사실의 의미를 다룹니다. 연구의 대상은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의 팩트. 사실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 자체를, 팩트를 연구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연구는 순환적인 과정이다. 연구가 한 번으로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구는 계속 반복이 되고 순환이 돼야 돼요. 왜? 이 연구의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어요. 당장 1, 2년 사이에 바뀌지는 않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세상이 바뀌니까 그 연구에 대한 결과도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시 연구를 해야 돼요. 순환적인 과정,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연구의 성격을 7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조사 연구의 역사,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동양의 연구는 주로 생각이나 사고나 철학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그런 세계를 연구하는 것들이 주로 동양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연구예요. 서양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사회적 현상, 사회적인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데가 서양이에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학문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현실에 맞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은 이상적인 것,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될까? 뭐 이런 그 생각들, 이런 사고들을 많이 하죠. 근데 서양은 지금 당장 사회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이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에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자, 하워드는 사회 현상을 통계적으로 조사 연구한 선구자이다. 사회 현상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한 선구자가 하워드다. 두 번째, 르뿔레는 사회조사 연구법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사회가 사례조사죠. 케이스 스터디죠. 케이스 스터디는 주로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법률 연구 같은 데서, 법률이나 또는 재판할 때, 이럴 때 사례 조사를 많이 하죠.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스는 미국의 이제 그 유명한 뭐 극작가, 배우, 근데 이 사람도 주로 이제 그 연구 사회조사에 많은 공헌을 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울리와 베네트허스트는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인데요. 무작위 표본 추출은 뭐냐면, 자, 표본을 우리는 샘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회조사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샘플 연구를 합니다. 자,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최소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최소한 대한민국 전 국민이 그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이 5천만이 넘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다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전수조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과 시간과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대표자를 샘플링을 하는 거죠. 뽑는데 표본을 그걸 추출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무작위, 랜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로또 같은 거 이제 추첨을 보세요. 그러면 그 둥그런 통 안에다가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을 넣어놓고 이걸 돌려서 그 중에서 무작위로 빠져나오는 거죠. 예. 이게 무작위 추출 방법이에요. 예, 또는 우리가 무슨 제비뽑기 하거나 그럴 때는 숫자나 뭘 쓴 종이를 접어서 그 통 안에다 넣어놓고 보이지 않게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 이게 무작위 추출이에요. 표본을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 그다음 켈로그는 피츠버그 조사인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방법을 적용한 그런 사람이 켈로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관광 분야에서 이 조사 방법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 첫 번째 1967년에 건설교통부죠. 지금 카프만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68년에 관광지 지정을 위한 조서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태종대를 비롯한 여러 남한의 한 20군데 되는 관광지에서 조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 1974년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해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 장기개발계획 보고서를 조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또 1975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외래객 여론조사를 했고요. 1976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전 국민의 여론 동태 조사를 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했고, 또 1987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지 주민들의 관광의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조사와 이론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조사에 대한 이론의 역할인데, 조사의 안내자. 자, 이론은 theory는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한 그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도달한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다 통용이 되는 것. 우리는 그거를 generalization, 즉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 일반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이론,
체계적인 이론을 우리는 theory,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이론이 조사해야 될 그 범위를 한정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론이. 그 다음에 조사자가 이론에 의해서 사실의 질서를 알게 됨으로써 조사해야 할 현상에서 어떤 요인이 필요한가를 안내받을 수.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하는 그 이론에 관련된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이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화 또는 일반화. 이론은 어떤 그 조사 대상, 그러니까 조사 대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모집단이라고 하죠. 전체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다 대상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거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만들어서 샘플 테스트 표본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표본 조사가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표본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어떤 샘플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가 결과가 그 전반적인 모집단에 적용이 되느냐. 그래야지 연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즉 샘플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결과가 다른 모든 대상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일반화라고 합니다. gener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돼야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연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을 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연현상 또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제된 그리고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연구에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있다. 그 다음에 조사와 이론의 관계는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이고 또 이론이 조사의 범위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